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어제 나는 언제나 술래 읽어드리고서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의견도 주셨어요. 다행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같이 행복해졌던 시간이셨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네, 저도 굉장히 더 두 배로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제이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언제나 술래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어제는 그 박명균 작가님, 어제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게 있는지 여러분 아셨나요? 고등학교 운동을 했다가 결국 무기정학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막노동이나 막 이런 약간 거친 삶을 살면서, 근데 보면서 제가, 아니 어떻게 물론 고등학교 때 쓴 책이 아니죠. 고등학교 때는 책을 이미 13권을 냈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의 시선에서도 굉장히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등학생이 철이 났을 수 있을까? 20대 초반에 어떻게 그렇게 철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작가님 성함이 박명균인데 어머니가 맹긴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맹긴이로서의 어린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의 시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과자장수가 되기까지의 시절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님은 오늘 알림 받으셨다고. 알림 어떻게 하면 가고 어떻게 하면 안 가는 걸까요? 네, 지영님, 상국님, 희주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술래라는 그 에세이고요. 제가 어제는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좀 더 책을 읽다가 그 뒷부분에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있네요. 27년 전 그 글쟁이가 돌아왔다. 진짜 글쟁이가 나타났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떴다. 1년 전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아는 박명규는 고등학생이었다. 참교육 1세대 선배였고 18에 3권의 책을 낸 청소년이었다. 1990년 문예부 내 소모임에서 나는 그 책을 들고 친구들이랑 토론을 하고 있었다. 이것 좀 봐. 우리 반 반장 읽었어? 우리는 그의 책을 돌려 읽으며 여기저기 밑줄을 쳤다. 웃겨 죽겠다고 뒤로 자빠지기도 했다. 그 책을 같이 보며 토론했던 친구 중 한 명은 수업 도중 학교를 뛰쳐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는 과자 장수가 되어 있었고, 트럭에는 과자만큼 달고 쓰고 쉬고 짠 골목의 인생길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글쟁이가 나타났다라고 소설가 하명희 님이 이렇게 리뷰를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원래 굉장히 타고난 글꾼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승준님, 문명동님, 김주신님, 박이환님, 김세진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부분은 이거 너무 좋았어요. 형광펜을 안 쳐놨구나. 시작해 볼게요. 사형제 중 막내 여동생은 오빠 언니가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회사에 출근하면 늘 혼자 집을 봤다. 맹gin이가 대산부락에서 혼자 집을 본 것만큼 신월 1동 사글세방에서, 그리고 신월 3동 칠성연립에서 혼자 3년 정도 집을 지켰다. 서울에서 혼자 지낸 3년이 여동생에게는 많이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늘 엄마에게 칭얼대고 울고 매 맞고 또 울고 칭얼대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집에서 동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벽돌을 찍는 공장으로 인형 만드는 봉제 공장으로 다니느라 바쁘셨다. 자식 교육을 위해 서울로 왔지만 당장 교육보다 생존 자체가 급한 시기였다. 쌀과 반찬, 그리고 학교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여동생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없었다. 동생은 고집이 세지고 가슴에 있는 울분을 아무렇게나 표출해서 늘 매를 불렀다. 1학년부터 국민학교 6년 동안 동생은 매 맞고 울고 고집 세우고 맞고 우는 시기였다. 나도 동생을 많이 때렸다. TV 채널만 해도 동생은 나한테 맞고도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 아프다고 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늘 때리고,
부모님이 있으면 동생이 내게 욕하고 고자질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날 때리고 다음날 또 안갚음하고 고자질도 하고 그랬다. 참 가난한 마음으로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싶다. 집도 가난했고 형제들이 주로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형은 옷 사주고 나는 왜 안 사줘? 누나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줘? 이런 식이었다. 일하면서 사형제를 키우신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의 민원을 나무로 된 빗자루로 해결하곤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이렇게 잘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서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독서 모임에 들어갔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책 읽고 말하는 게 전부다. 이런 시시한 모임을 들어간 건 모임에 여자애들이 있어서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독서 모임에서 세 번째 책으로 전태일 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골랐다. 전태일 평전을 읽는 동안 나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게 울었다. 불쌍한 여공들 그리고 그 여동생을 바라보는 전태일의 시선에 내 마음도 함께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질 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동생들을 위해서 울던 전태일의 그 눈물을 함께했다. 약자에 대한 동정심 이야기를 하면서 내 여동생 얘기를 잠깐 했다. 순서가 오면 몇 마디라도 해야 하니까. 며칠 동안 전태일 평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독서 모임에 여동생도 왔대요. 근데 좀 일찍 도착했고 여동생도 일찍 온 거예요. 약속 시간하고 시간이 남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동생을 안방으로 불렀다. 할 얘기가 있다고. 아, 왜? 동생은 벌써부터 시비또다. 정면으로 앉지도 않는다. 비스듬히 앉아서 4살 많은 오빠에게 말을 던진다. 왜? 처음으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놀란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동안 때린 거, 보살펴주지 못한 거, 스스로 그동안 너 때린 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오빠는 달라지고 싶다고. 할 수 있거든 용서해달라고. 한참 묵직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갈라진 음성으로 눈물이 나네요. 목이 메이네요. 동생이 알았다고. 오빠 혼자 좀 있을게 한다. 나는 마루로 나와 서성인다. 이 멋쩍고 안절부절한 마음 뭐지? 이 어수선한 마음은? 괜히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본다. 많이 낯설다. 방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엉엉 운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려는데 동생이 말한다. 오빠 혼자 있을래. 나가줘. 다시 나와서 서성이며 안방을 본다. 동생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울컥한 마음에 참을 수가 없다. 방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동생을 안아준다. 흐르는 내 눈물을 닦고 동생 얼굴을 잡고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준다. 손바닥은 내 눈물로 젖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준다. 왜 손등으로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는지 처음 알았다. 화곡터널을 지나 가로공원으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여동생은 그동안 나에게 맞아서 울던 그 어떤 울음보다 깊게 서럽게 울었다. 아직도 눈물이 흐른다. 어지러워서 길가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앉는다. 내가 진심으로 한 첫 번째 사과였다. 동생이 대들어서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내가 때려서 동생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이 늦게 알았다. 그런데 내가 동생에게 해준 건 겨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다. 미안해.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네. 되게 사실 별거 아니고 예쁜 아이들의 얘기인데 굉장히 짠하고 마음 따뜻해지죠. 그래서 진짜 글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그 고등학교 운동을 했던 이제 그때 겪었던 갈등, 그 이후에 살면서 겪었던 갈등에 대한 얘기예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자고 했더니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냐고 물어본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가정집에서 밤새 술 먹자는데 그러자고 했다. 수년 전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스친 것을 빼면 25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다. 고등학교에서 그 친구와 난 지성과 감성으로 통했다. 남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늘 그랬다. 난 감성이고 그 친구는 지성. 우리는 자주적인 학생회와 동아리 자유화 등을 학교에 요구하면서
단체 행동을 하려다가 같이 무기정학을 받았다. 무기정학 2명, 유기정학 5명, 근신 8명. 고등학교 3학년 때다. 그해 4월 19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내 마음에서.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학교에 정교조 선생님은 없었지만 정교조 열풍이 지역을 휩쓸었고 초록빛 내리는 방이라는 글쓰기 모임을 하던 우리들은 교내 동아리 자율화와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는 학생회에 진출해서 이를 발판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실현하려고 했다. 나는 3학년 때 반장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항상 우리 동아리를 없애고 싶어 했고 내가 반장이 돼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투표를 통해서 이미 뽑은 반장을 성적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뽑았다. 나는 이 일을 우리 반 반장이라는 글을 통해 전교생에게 알렸다. 이 글이 퍼져나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인간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집회를 준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지성이는 이과, 나는 문과였고 학교에서 우리 둘을 주동자로 생각했다.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우리를 붙잡고 학생부 선생님들은 패기 시작했다.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패고 또 팼다. 교실로 돌아와서도 교무회의를 마친 담임선생님들이 집회에 가담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패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메타작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맞지 않겠다고 했다. 맞고 싶지 않다고. 이런 일로 맞고 싶지 않다고. 마음에 있는 신념을 바꿀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때리고 무엇 때문에 맞겠냐고. 나는 맞고 싶지 않겠다고 했다. 맞는 게 의미가 없다고. 잘못해서 두렵고 뉘우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매도 맞는 잘못해서 두렵고 뉘우치는 것이 있어야 매도 맞는데 뉘우칠 것도 없고 두렵지도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 알았다고만 했다. 그렇지만 2층 이과 쪽 교실에서는 메타적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빈 복도를 퍽퍽퍽 울리고 또 울렸다.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았지만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아파서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옆에 친구들이 내 어깨를 잡아줬지만 아픔이 멈추지 않았다. 손에 잡히는 대로 교과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더는 배우지 않겠다. 이따위 교과서로는 더는 교육받지 않겠다. 네, 제이스님이 작가님 전지 좀 접으셨군요 했는데 사실 지금 고등학생들한테서는 보이기 되게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고등학교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작가님 이 방에 계시다면 그때 사실 이때가 학생운동, 대학생도 학생운동이 한창이었던 시절이었는지 그런 영향으로 고등학생들도 운동을 하는 어떤 기조가 있었던 건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면 대답을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서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이 얘기가 좀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흘 뒤면 입대를 한다. 고등학생 운동을 정리하고 조직과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걷어들였다. 다 걷어들여서 마음이 차야 하는데 걷어들일수록 마음이 허전하다. 내가 조직을, 친구들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고 어느 것에도 염두를 두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다. 뭐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도 되는 때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게 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고1에 단발머리. 이웃학교에 다녔고 우리는 청소년 열린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아이를 만나러 왔다. 지하철 종점까지 타고 와서 버스를 탔다.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영문과를 물었더니 그 학생이 대신 찾아봐 주겠다고 했다. 오빠라고 오늘 꼭 좀 만나야겠다고 했다. 내 표정에서 절박함이 보였는지 학생이 10분을 찾아줬지만 강의는 끝났고 아이는 학교에 없단다. 기숙사 아니면 주변 누군가의 자취방에 있는 건데 찾을 수도 없단다. 주변에 잘만한 여관이 없었다. 돌아갈 버스도 이미 없다. 강의실 책상 위에 어정쩡하게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차도 끊겼고 강의실에서 주무신 거죠.
그 명균 작가님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후 80년 광주 이후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때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운동을 하는 동안에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이 후배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말하지 못했다. 나도 좋아한다고. 그렇지만 이제 괜찮다. 대학교에도 남자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다. 그런 건 다 괜찮다.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꺼내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난 그게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 운동하면서 많은 소모임이 이성교제로 깨지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끼리 앙숙이 되고 참교육은커녕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럴 때마다 복잡하게 얽힌 미움과 우정을 정리하고 미움을 치료해내는 것만으로 내겐 벅찼다. 고등학생 운동을 한 5년 동안 마음속에선 항상 설렘이 있었지만 그걸 꺼낼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4년도 참았는데 마음을 꺼내자 하루도 참을 수가 없었다. 대학교와 과만 알고 일단 왔다. 오면 내 심장이 아이를 찾아낼 것 같았다. 그냥 저절로 심장이 아이에게 날 데려갈 줄 알았다. 그렇지만 날 기다린 건 시커먼 산목이었다. 새벽에서야 겨우 잠들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수도 못하고 모기한테 물려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졌다. 우습게 하루가 가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밤을 거의 강의실에서 새고 조금 자고 다시 아침 밝았죠. 버스가 다닐 시간이다. 대학교 정문을 나설 때였다. 헛웃음이 나왔다. 몇 명의 여대생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중에 긴 머리에 웨이브가 들어간 파마머리를 한 그 아이가 있었다. 오빠 여긴 웬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이 학교에 또 다른 후배들도 다니고 있어서 아이는 정말 내가 지나가는 길인 줄 아는 모양이다. 하룻밤 고생해서 만난 건데 그냥 지나치려 한다. 군대 가는데 편지하기 주소 좀 주라. 너도 위문 편지하고. 집 주소가 아니라 학교 주소를 받았다. 바쁘게 지나치면서 아이가 친구들과 말을 주고받는다. 야야, 누구야? 그냥 아는 오빠. 아니, 그냥 아는 오빠. 버스에서 잘 써진 주소를 펼쳐봤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꺼내보고 집어넣고 다시 꺼내봤다. 그 시간엔 정문으로 지나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는 오빠였구나. 버스 창문으로 낯선 풍경들이 지나간다. 버스에서 소설 한 편을 썼다. 지나는 길에 만난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를, 그리고 그냥 아는 오빠를 사랑하게 되는 아이 이야기를, 상징적인 인물이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저는 재밌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사실 또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한 번씩 하지 않나요? 네.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쓴 것 같았고, 또 사실 요즘 친구들은 카톡하면 되잖아요. 나 여기 학교 근처인데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없던 시절에 무작정 강의실로 갔던 그런 게 너무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소주가 조금 쓴맛인 날, 좀 밑줄을 치다가 거의 다 밑줄을 쳐야 돼서 안 쳤습니다. 제대를 하고 2년 정도 더 노가다를 했다. 입대 전과 후 노가다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지만 그렇다고 뾰족하게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자취하면서 노가다를 했다. 청주에서 목수 일을 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노가다 일이 나한테 좀 특별했다. 어른이 된 것 같고 적지 않게 돈을 번다는 게 말이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니 노가다 일이 작아 보였다. 그 노가다를 하는 나 자신도 덩달아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낮에는 망치질을 하고 밤에는 김치를 담가 먹었다. 고무다라이에 묻어있던 고춧가루들이 얼마나 아깝던지, 왜 그 고무다라이에 밥을 비벼 먹게 됐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다. 어머니가 배춧잎을 하나 뜯어서 고무다라이를 쓱쓱 닦아주면 싫다고 했는데 말이다. 별 시덥지 않은 것들이 다 돈이란 걸 배웠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반찬 사고 연탄 사고 책 한 권 사려면 돈이란 게 너무 부족했다. 고기도 술도 기분 내키는 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청주에서 노가다 일이 없어서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다. 유난히 추운 게 싫어서 연탄불을 갈아놓고 다녔다. 돌아오면 빈방이나마 따뜻하게 날 받아주라고. 하루는 부엌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옆집 아줌마가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을 내 부엌에서 들고 나오고 있었다. 아줌마는 나를 보고는 흠칫 놀라면서 연탄불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 겨울이 왜 그렇게 추운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줌마는 불이 아까워서 그랬다는데 나도 아깝지만 차가운 방이 싫어서 일부러 연탄을 넣었던 건데.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차가워서 그 차가운 게 너무 싫어서 그랬는데. 네. 제이스님 색 테이프로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다 오늘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28에 결혼을 하셨대요. 모래내 자취방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18평 전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절반 해주고 아내가 살림살 돈을 합쳐서 겨우 마련했다. 궁궐 같았다. 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살아도 되는 아파트. 겨울에 떨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어머니가 마련해준 전세 보증금은 내가 대학 다니면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하셨다. 나 대학 보내려고 누나가 대학 가는 것을 말린 돈. 그 돈이었다. 그것도 마련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 대학 가면 빌리려고 마음먹고 있던 돈이었다. 대학을 늦게 가서 조금 덜 빌리고 이자가 그만큼 안 나가서 좋은 돈이지만 여전히 날 장가 보내고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돈이었다. 나한테는 그동안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출판사를 다니던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직장을 알아봐야 할 상황이었다. 노가다를 해도 되지만 장래성이 없어서 뭔가 경력이 될 만한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거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단 면허증을 따는 건데 그것도 한 번에 붙지 못하고 3번이나 떨어졌다. 벼룩시장 보고 처음 구한 직장이 학습지 영업사원이었다. 봉고차를 타고 일주일씩 합숙을 하면서 열심히 개미와 배짱이를 홍보하며 다니는 건데 신혼인 나에게는 맞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너무 의미가 없었다. 기왕에 시작한 거 일주일 근무를 했다. 첫 근무에서 학습지를 팔아오면 팀장이 축구화를 선물로 준다고 했다. 혼자 낯선 골목에서 한참을 걸었다. 아줌마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2~3번 말을 붙여봤지만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았다. 수많은 빌라에 벨을 눌렀지만 그냥 다시 내려왔다. 초인종을 몇 번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는 게 편했다. 학습지 보세요. 됐어요. 뭔지 모르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무시당해보질 못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감정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미 없이 떠들어야 하는데 난 성격상 의미 없이 떠드는 게 되질 않았다. 거절당할 때마다 심적인 압박이 너무 컸다. 남들이 할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말이다. 그때 한 아줌마가 내가 들고 있는 학습지를 보고 불러 세웠다. 불러 세우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인 척 짧은 시간에도 주눅이 든다. 그렇게 처음으로 개미와 배짱이를 2권 팔았다. 학습지 팔기가 쉽지 않다는 칭찬과 더불어 축구화를 받았지만 그날로 월요일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중에 학습지 팀장이 계속 출근할 줄 알고 축구화를 준 거라며 택배로 다시 돌려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아무 말 없이 축구화를 보냈다. 축구화는 그냥 보내면 되는데 뭘까 싶다. 저 사람들, 팀장, 아줌마들 분명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나랑 좀 다르다는 묘한 이질감을 맛본다. 내가 다르게 살아온 건가? 내가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건가? 묘한 이질감이었다. 네.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그 개미와 배짱이 파는 거를 그만두셨죠. 그러면서 다음에 시작하게 된 일이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친구가 삼겹살 구워준 친구가 지하철에서 신문 팔아서 번 돈을 제 주머니에 찔러 넣고 갔죠. 그 친구의 권유로 과자 장사를 시작했다. 멋지게 전대를 차고 왼쪽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장착하고 볼펜과 칼, 매직을 준비했다. 거래처 장부를 준비하고 1톤 트럭도 준비했다.
천천히 갚으란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사탕, 달고나, 쫀득이, 아폴로 등등 맛있고 영양가 많은 제품이 수백 가지다. 멋있게 출근해서 바로 퇴근했다. 초보 운전이라 첫 출근이 시내 주행이 됐다. 그래도 기분이 좋다. 살 것 같다. 이곳에 내가 누군지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버벅대고 어려웠던 것만큼 고등학생은 운동을 했던 친구들도 이 시기가 제일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대학을 다닌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는데 나처럼 생활 전선에 뛰어든 친구들은 하나같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준비된 것도 없고 자격을 갖추고 사회에서 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도 고등학생 운동을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철저하게 바닥을 기는 친구들이 많았다. 나처럼. 나는 이 시기에 친구들이 그래도 같이 살 길을 모색해보자고 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했다. 같이 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망가지고 비참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디 가서 망신당하고 영업하다 문전박대 당하고 무한당하고 비참해지는 건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당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비참해지는 것은 견딜 자신이 없었다. 명규님, 책보다 사람 얼굴이라는 거는 책 비추는 것보다 제가 읽는 게 낫다는 건가요? 네, 어제는 또 책을 비춰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종원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자 장수를 시작을 하면서 1년 동안 접촉사고를 3번 정도 냈다. 주차장에서 사소하게 접촉사고를 낼 때마다 보름치 일한 돈이 날아갔다. 어쩌면 실질 소득으로 치면 그 이상인데 그보다는 집에 면목이 없었다. 대리점에서는 팀장이고 매출은 조금 높았지만 장사가 어수룩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낮았다. 생활비로 15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100만 원도 제대로 벌지 못했다. 그 와중에 무슨 배짱인지 일산으로 집을 사서 왔다. 차량, 할부금에 아파트 관리비와 부대비용, 아파트 대출이자 등 생활비가 점점 늘어났다. 살림이 커지면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조금씩 늘었는데 대부분 아내가 충당했다. 1년 동안 난 실질적으로 50만 원밖에 가져다 주지 못했다. 아내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어떠냐고 물어보곤 했다. 난 그냥 더 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뭐든 느렸다. 새로운 것에 느리고 주변을 익히는데도 남들보다 2배는 더 걸렸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남들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때는 남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더 하겠다고 했다. 마침 다른 직장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지만 내 안에서 조금씩 장사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제 아내와 좀 싸웠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나 직장 그만 다니면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어떻게 살지 생각 안 해보냐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고. 나는 딱 어제부터 생각해봤다. 아내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걱정하는 모양인데 나는 어제 처음으로 생각해봤다. 2년 동안 엄마랑 같이 사는 아들처럼 살았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도 군말 않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힘드니까 힘들면 됐지 그러면서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문득 깨달았다. 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 좋게 말해줘도 알아듣는데 그렇게 악쓰고 울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데 말했겠지. 좋게 말했겠지. 내가 알아듣지 못한 거겠지. 왜 맨날 중요한 대화는 악쓰게 되고 울면서 비명처럼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같이 살면서 나는 오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지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가면서 살면 좋은데 왜 번번이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제일스님이 작가님한테 일기나 메모 잘 적어두시냐고 아니면 딱 준비해서 정리를 그때부터 하시냐고 그렇게 예. 제이스님 또 엄마 만세. 오늘은 아내 만세죠. 화가 나고 창피해서 속상하다.
상가 계단에 앉아서 빵을 먹는데 손끝에 있는 빵에 빗물이 들이친다. 뚝뚝 떨어지는 빗물에 빵이 젖는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빵이 젖는다. 빵을 다 먹었는데도 뚝뚝 뚝뚝 떨어진다. 빵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엉거주춤 차에 탄다. 차량용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다. 내 소심한 성격처럼, 지금까지 해온 주눅든 내 영업 스타일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대차게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차 안에 숨어서 피운 담배가 재떨이에 차고 넘친다. 차창을 열고 재떨이를 뽑아서 재떨이 채로 도로 한복판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꼴도 보기 싫다. 내 소심한 마음. 과자 팔면 되잖아. 그거 흥분했네요. 그거 못 팔까봐 가장, 책임, 그래, 그거 다 하겠어. 집에는 안 들어가도 돈은 벌겠어. 매일매일 지금 다시 출발하겠어. 지금 다시 출발한다고. 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서름을 딛고 이제 다시 과자를 파는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저 이거 되게 와닿았던 게 제가 그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1년 동안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갈 수 있었던 데가 부동산, 미용실 이런 데는 항상 사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데 가면서 엄청 거절당하고 막 처마 밑에서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시작이 어렵지. 한번 첫 거래를 하고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자 한 달도 채 안 돼서 익숙해졌다. 그 전에 개미와 배짱이 학습지 팔 때도 잘 안 되던 건데 이제 누구보다 신규를 잘한다. 남들 하루에 하나 하는 걸 10개씩도 한다. 전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앞 슈퍼건, 문방구건, 간판만 보이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간다. 들어가서 과자 사라고. 그러고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을 하면서 달고나 아폴로를 팔아야 애들이 꼬이고 애들이 와야 엄마 아빠도 따라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가게 문턱이 낮아져야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납득을 못하면 오늘은 갈 데가 많아서 힘들고 다음에 다시 들르겠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온다. 담배를 한 대 피고 나서 딱히 갈 데가 있는 건 아니기에 지도책을 보고 다음 블록으로 가본다. 여기 사탕 아직도 안 파세요? 요즘 다들 파는데. 여기 매일 지나다니는데 들른다 하면서도 바빠서 못 들렸다고 명함을 주면서 일단 조금만 팔아보라고 달고나 아폴로를 주고 수금을 하면서 차에 와서 약도를 그리고 장부에 연락처를 적는다. 연기 잘했다고 스스로 대견해서 상으로 또 담배를 입에 문다. 100만 원까지 팔아보고 싶다. 이제 10만 원만 더 팔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번다. 기름값, 식대,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단 매출이익 10만 원, 100만 원을 팔아보는 게 목표다. 마지막 집에서 본전에 10만 원어치를 팔고 너무 기뻤다. 나한테는 그게 중요했다. 상징적인 의미 말이다. 능곡에서 목표량을 다 채우고 일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해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리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2개 더 피웠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트럭 창문을 열어놓고 달렸다. 빌린 돈에 대한 원금은 아직이고 그나마 생활비도 아슬아슬이다. 저녁 6시까지 일해서 자동차 회사, 정유회사, 은행에 가져다 주고 밤에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먹고 살았다. 일거리는 늘었는데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밤에 일이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는다. 집에서는 들어오라고 성화다. 이제 막 태어난 아들 보느라 아내가 힘들어서 일찍 오라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다. 아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성과도 없이 아파트 사이를 헤매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만큼 하루 일했으면 집에 가서 쉬고 아들도 보면서 좀 쉬고 싶은데 말이다.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밤 10시가 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돈도 못 벌면 일찍이라도 들어오라는데 그래서 더 못 들어가겠다. 도로에서 착잡하게 담배를 피운다. 신규를 할 기운이 없을 때가 있다. 차에서 30분씩 멍 때리느니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날은 밤늦게까지 신규가 안 된다. 그래도 한두 군데 무거운 마음으로 간판을 보고 들어가 본다. 그리고 전화 영업하는 아가씨들처럼 명랑하게 말해본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달고나와 아폴로는 필요 없다고 해도 괜찮다.
나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신규를 뚫는 게 하나의 목표면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다른 목표다. 또 다른 목표다. 그러면 항상 목표 중 하나는 채우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가 두 번째 목표를 대부분 채워준다. 항상 집에서 전화가 온다. 응, 일이 밀려서 아직 한참이야. 고작 100만 원 벌면서 세상 일은 혼자 다 한다. 네, 되게 재밌죠, 이 부분. 그 작가님의 긍정 에너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뒤에 제가 오늘 소개하지 못한 부분,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또 이런 사실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빈님 오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앞에 부분도 엄청 폭풍 감동, 폭풍 공감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작가님의 경험, 그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던 거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가족들의 갈등 그리고 뭐 어느 집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다 누구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서전을 읽든 자기계발이나 뭐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보통은 자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내밀하고 솔직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저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기 제이스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작가님이 어려서 일기를 썼는데 고딩 때 선생님 경찰 때문에 안 쓰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서 글은 딱 집중하실 때 쓴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유상원님이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건 진짜 우리가 만약에 작가님하고 보고 모인다면 작가님하고 소주를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되게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되게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이스님이 작가님 다음 책도 찌라님이 소개할 수 있게 되길 저부터 구매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글쟁이 엄청난 글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주동님은 책 제목에 나오는 술래는 무엇을 어떤 걸 표현하고자 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작가님 답변 달아주시겠지만 제가 듣기는 골목에서 술래를 하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외롭지만 그래도 하늘을 볼 수 있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아까 작가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 그런 고등학교 운동하는 동지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술래가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쨌든 작가님이 소주 좋다고 하셨고 제이스님도 찬성하셨으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소주 번개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까지 들어와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제이스님 또 나야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너무 어제 오늘 되게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 읽을 수 있어서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는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